남한산성에서 인사드립니다. 김미수 리포터입니다. 광주문화원 광주학연구위원 김규선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광주시 문화원 연구위원 김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영상에서도 나왔듯 남한산성은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역사를 생생히 묵묵히 담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문화재란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한산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낼 만큼 국가서적 제57호로 지정되었고, 특히 2014년 6월에는 우리나라 11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됐거든요. 그러므로 경기도 광주시의 값진 보물이자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문화재인 거죠. 네, 그럼 오늘 남한산성의 서문, 송파나루, 삼전도비를 둘러보면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그 역사 안에서 예전 경기도 광주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1636년 12월 14일 갑작스런 청의 공격을 받은 인조임금은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남한산성의 품에서 47일을 버텼습니다만 혹독한 추위와 극심한 식량난, 그리고 강호도로 피신했던 왕실 가족이 붙잡히고, 결국 인조임금은 1637년 1월 30일 소현세자 및 대신들을 대동하고 이곳 서문에서 청파나루 삼전도에 있는 청황제에게 항복의 길을 나섰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걸으니까 겨울에 찬 공기처럼 마음 한구석이 시립니다. 남한산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잖아요. 왜 굳이 서문을 통과해서 송파나루를 향하게 한 건가요? 어가나 말을 타고 통과하기 어려운 4개의 성문 중에서 가장 작게 숙성된 서문으로 나와 항복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당시 인조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송파나루를 향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광해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인 늘 자신의 나라의 안위는 물론 자신의 목숨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항복의 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한 단면인 것 같은데요. 서문을 걸으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책으로 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또 가슴속 깊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인조는 서문을 지나서 어디로 향하셨나요? 인조와 관료들은 청황제가 있는 송파나루 삼전도로 향하게 됩니다. 이곳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석촌호수 공원이잖아요. 이런 곳에 삼전도비가 있다고요? 이곳이 바로 인조임금이 청나라 황제한테 삼배구고두례로 항복한 곳입니다. 청나라 황제는 이곳에다가 청나라 전승비인 대청 황제 금덕비를 세우게 합니다. 내용은 조선에게 청황제가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거든요. 참 어이가 없죠. 이 삼전도비라는 이름은 이곳 지명을 따서 우리는 삼전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려다 보니 목이 아플 정도인데요. 위원님, 이 비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비석은 국가사적 101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 비석 비신은 높이가 3m 95cm 정도 되고요. 비폭은 1m 40cm 정도 돼요. 전체 높이는 5m 70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비신의 무게는 약 15톤 되고 기부의 무게는 약 25톤 되는 초대형 비석입니다. 비록 전쟁에는 패했지만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비석을 세우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조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소현세자,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고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인조는 더 이상의 희생을 낳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겠지요. 웅장하고도 초라한 모습이 그 당시 조선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전도비에는 굴욕 혹은 미화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그 비문에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께서 대군을 거느리시, 여기서 상은 청나라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종벌하시어 여기서 국왕이종은 인조이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국왕이종을 남한산성에서 포위하고 그 처자를 사로잡으니 군민의 위험이 박두하여 국세가 거의 망하였다. 이종이 비로소 남한산성을 나와서 군문에 이르러 복종하니 상께서 특별히 동정하여 용서하고는 왕을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 처자는 귀가시키고 그 국토는 회복시키고 그 인민은 안정시키고 이종에게 왕으로 봉한 것이 예전 것 같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석의 글을 듣고 나니까 막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전쟁에 진 것도 수많은 목숨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큰 비석까지 세워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글을 누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청나라에서 쓰고 새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석을 세운 것도, 이 글을 쓴 것도, 이 여러 나라의 글자로 번역해서 쓴 것도 조선입니다. 의외네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랑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조선에게 직접 이 글을 쓰라고 하는 걸까요? 청나라는 3배 국어들은 항복 의뢰도 모자라 조선이 직접 청나라 승전비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쓰게 함으로써 조선의 항복을 천년만년 강조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조선은 비석 건립을 미루고 싶었지만 청나라는 사신들을 불러내어 비석 건립을 채척합니다.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숙인 그해 8월 16일 비석 건립을 시작합니다. 정말 굴욕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인이라면 누가 비석을 세우고 청나라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 싶었을까요? 예,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신료, 장류, 조희일, 이경전, 이경석 네 분에게 시켰지만 이들은 앞다투어 못하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헌 이경색 글이 채택이 됩니다. 본문 글씨는 오준이 쓰고 전액 글씨는 여의정이 쓰게 됩니다. 백헌 이경석은 자신의 형 이경직에게 편지를 쓴 글에서 글을 배운 것이 한스럽습니다 라고 했듯이 이들은 훗날 자신의 명예에 큰 오점이 된다는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백헌 이경석의 묘가 분당에 있는데 그 묘비석이
많이 훼손되는 등 많은 모욕을 당합니다. 삼전도비의 규모를 보았을 때 비석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험했을 것 같아요. 정말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첫째, 청나라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웅장하고 크게 만들려고 해서 이전에 보기 힘든 거대한 규모의 비석을 만들게 됐습니다. 원래는 요 작은 규모의 기부에 있는 비석을 만들려고 조선에서 준비했는데 더 크게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거대한 비석을 만들게 됐습니다. 둘째, 만주 글자, 몽골 글자, 한자 세 가지 언어로 새길 것. 셋째, 이 비문은 청나라의 확인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큰 비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당시 기술로는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배로 옮기곤 했는데 이 비석을 너무나 커서 이 근방에서 그 비석바위를 구하지 못해서 충주까지 갔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큰 비석바위를 캤는데 또 배로 옮겨야 되는데 강물이 적어서 못 옮기고 1년 반이나 기다렸다가 겨우 군사 400여 명을 동원해서 겨우 이 산전도비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석은 당시 조선에서 유례가 없던 크기였고 비석을 이 자리에 세우는 데만 장장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병자호란의 굴욕을 영원히 상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청나라 군대가 물러간 후에도 삼전도비의 순환은 계속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산전도비의 상징성이 컸던 이유로 청나라가 유독 비석 관리에 관심이 예민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비석이 훼손되면 그것을 빌미로 조선을 압박하려 했던 것이죠. 청사신들은 조선에 올 때마다 비석 삼전도비를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하는 것을 반복했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역사가 격동의 시기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훼손되거나 파손될 수도 있었을 텐데 되게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네요. 수치의 상징인 삼전도비는 청일 전쟁 후 청나라가 패하자 고종은 즉시 삼전도비를 땅에 묻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되자 일제는 이 비석이 홍수가 나서 반쯤 드러난 것을 다시 세우도록 합니다. 세우고서는 비문을 미화하여 조선은 강대국에 속해 살 운명이다 하면서 삼전도 비문을 더 미화했습니다. 지금은 치욕의 역사로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논리의 무게가 실려 국가서적 101호로 지정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남한산성과 산전도비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치욕의 역사도 역사인 만큼 간직해야 되고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남한산성의 역사 공부를 통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문화원 광작연구소 연구위원 김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문화원에서 준비한 남한산성과 삼전도비에 대한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조의 발자취를 따라 서문에서 송파나루 송호정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 있네요. 네, 우리가 지금은 병자호란의 역사적 일부로 송파나루를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물류의 거점이자 핫플레스였습니다. 광주 및 삼남지방, 관동 지방의 물류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땔감나무, 숯, 담배 등을 한양으로 운반했는데요. 병자호란 이후에는 상설시장이 서고
중요 무형 문화재인 송파산대 놀이가 유명해지면서 객주집이 270여 개나 있을 정도로 전국 10대 상설시장으로 번성했습니다. 급기야는 한양 금난 정권이 있는 시장 상인들이 항의가 빗발쳤으나 광주 여수의 적극 보호 아래 시장은 계속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